이번에 눈 오는 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눈이라고 하는 시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행으로 된 산문시입니다. 이 시는 순이가 떠나는 날의 상황, 그리고 떠나고 난 후의 전경,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자의 심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볼 때는 이행으로 되어 있는 산문시인데, 내용상으로는 상황, 전경, 심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내용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는 호흡의 완급 조절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순이가 떠난 후에 전경은 2에서 4문장으로 짧게 이어나가면서 그 후에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는 쉼표, 반점을 사용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고 있다. 결국 순이와의 이별 후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이가 글쎄 윤동주가 사귀었던 실제 여성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순이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니까 어떤 다른 이름을 쓰기보다는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 어디 관공서 가면은 예로 드는 이름이 길동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 같이 대표성을 띠는 이름으로 그냥 순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러면 윤동주가 여자친구가 있었을까? 있었겠지요.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에 생애 자체가 짧고, 그 다음에 뭐 한 군데 정착해서 있기보다는 저 북간도 용정지방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대학은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하고, 그렇으니까 길게 사귀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있었어도. 근데 참고로 얘기한다면 윤동주가 연애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정병욱 교수가 쓴 글인가? 거기서 잠깐 이제는 관심이 있는 여학생이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윤동주 평전이라고 하는 글에도 일본에선가 잠깐 호기심이 있는 여성은 있었다 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했다 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잠깐 이야기가 격가지로 흘렀습니다. 하여튼 눈 오는 지도. 자, 순이라고 하는 여성과의 이별 후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롤의 압박이, 이건 산문시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한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들여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내린다는 것은 내린다는 표현일 겁니다.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줄 말이 있던 것을 편지에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너의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나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나리리라. 자, 여기서는요 기본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시어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시어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챙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밖에와 그 다음에 방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 내지는 창안 이렇게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칩시다.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는 방이에요. 이제 여기가 방. 방이 이렇게 있다면 화자는 여기에 있겠죠, 그죠? 화자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밖에는 뭐야? 하얀 눈이 내리다 못해 쌓여 있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창 안과 창 밖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는 순위가 없는 상황이야. 밖에 순위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을 거야. 근데 눈이 다 가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은 방 안은 화자가 있는 공간, 방 밖은 순이가 떠난 공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방 안은 내면의 세계라고 한다면 방 밖은 현실의 세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 밖은 뭐야? 눈이 내리고 있네요. 그럼 이 눈은 긍정적인 시연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내용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방 안과 방 밖, 그 다음에 방 안에 내리는 눈과 그 다음에 방 밖에 내리는,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라고 할 때 방 안에 내리는 눈과 방 밖에 내리는 눈, 발음이 꼬이네요. 자,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자, 시간적 배경이고요.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잠깐. 말 못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별로 인한 뭐라고 보면 돼요? 슬픔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건 조금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한방눈이 내린대요. 한방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의 정서를 투영하는 상관물이에요. 왜?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 못할 마음을 슬픔이라고 했다면 한방눈은 결국 뭡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뭐 해주는? 그렇지요. 자, 암시해주는 내지는 표현해주는 뭐라고 보면 돼요? 매개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자, 한방눈이 내려 슬프대요. 슬픈 것처럼 슬러시 뭐예요? 창밖에는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이때 말한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땅의 길이니까 땅의 그림. 그러니까 땅 위에 무엇이 한방눈이 덮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방눈이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위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 안과 창문이 있고요. 창문 이쪽에다 그릴까요? 자, 그러면은 화자는 방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슬퍼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뭐가 내려요? 눈이 내려요. 내리기만 해요? 아니에요. 가득 쌓여. 그래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방눈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시어이기도 하지만 화자로 하여금 순위를 찾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시어이기도 해요.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결국은 시적 대상이 떠나야 하는 상황, 순위가 떠나는 상황, 떠나야 하는 상황보다는 떠나는 상황, 그 다음에 배경과 슬픈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행이라고 봐야겠죠? 일행의 주제는요, 순이와 이별한 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이에요, 사실은. 자, 갑시다. 방 안을 들여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방 안! 칙할까요? 화자의 외로움을 떠올리게 하는, 내지는 부각하는 공간이다. 자, 들여다봐야 아무도 없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순위가 있다 없다? 순위가 없어. 그래서 뭐해? 외로워. 그래서 벽과 천장이 하얗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방 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눈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슬픔이었죠. 그죠? 방 안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눈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벽과 천장이 눈처럼 하얗죠. 이 말은 내가 있는 이 방 안이 전부 다 뭐하다고 봐야 돼요? 슬프다는 거죠. 그 슬픔에 가득한 화자의 정서, 이 정서를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나의 어떤 외로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히 가는 것이냐? 너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너는 순이겠죠.
근데 순이가 떠나가는 거야. 순이가 가는 거야. 근데 뭐처럼 가? 잃어버린 역사처럼 가요. 자,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존재가 떠난 것처럼 이거죠. 윤동주가 언제 살던 사람인지는 알죠.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에요. 결국은 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별, 어떤 개인의 이별을 역사를 잃어버렸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뭐하고 있다? 그렇죠. 확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일러줄 말이 있던 것을 편지로 썼어도 일러줄 말이라는 건 뭐겠어요? 잘가, 세상의 절반이 여자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순이에 대한 그리움 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어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대상의 부재 어디 있는지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자, 여기서는 뭐가? 어느라고 하는 부사어가 반복이 되면서 운유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 마을, 지붕 어때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 어디든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그러니까 하여튼 방 밖에, 방을 벗어난 곳 모두 어느 곳이나 이런 뜻이 되겠죠.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왜? 네가 가는 곳을 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해? 내 마음에만 남아있다. 결국은 순위를 잊지 못하고 있다. 너의 조그만 발자국이 눈이 자꾸 내려 덮여서 따라갈 수가 없구나. 너의 조그만 발자국은 뭘 가리켜요?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죠. 너의 조그만 발자국은 결국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화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자꾸 덮여서예요. 그럼 눈이 자꾸 덮이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이 되겠죠. 요거는 방 안의 눈이야, 방 밖의 눈이야. 그렇지.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인지는 모르겠지만 방 밖에 있는 눈이죠. 그러니까 방 밖에 있는 눈은 장애물, 방 안에 있는 눈은 그리움, 슬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이 녹으면, 자, 계절이 변하면, 그렇죠. 장애물이 사라지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발자국 자리니까 발자국은 아까 이정표라고 그랬죠? 거기에 꽃이 핀대요. 그러니까 이 꽃을 보면서 나는 따라가면 돼, 안 돼? 따라가면 돼. 단서죠.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냈으면 1년 12달 한양 늘 항상 always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라. 이때 눈을 장애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니죠. 왜? 이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돼? 눈이. 그렇죠. 그리움이죠. 러브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순위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연시, 러브스토리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기쁘지는 않아요. 애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안타까움과 그리움이죠. 자, 주제가 이별의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립적 구조를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대립적 구조는 방 안과 방 밖, 창 안과 창 밖,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 밖, 방 밖이죠. 창 밖은 객관적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창밖에 깔린 지도 위에 덮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순위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요. 결국 눈이 덮인 외부 풍경이지만 이건 뭘로 형성화되고 있다? 장애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현실을 장애물이라고 본다면 창 안은 주관적 현실이죠. 내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순이와의 이별로 인한 슬픈 마음 정도로 보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어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있다. 똑같은 거죠. 눈이에요.
눈, 이 시는 결국은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어가 전체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 내리는 구체적 사물로서의 눈, 이거는 창 밖에서 내리는 눈이죠. 이건 뭐야? 순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에요. 하지만 화자의 내면, 정서를 드러내는 추상적인 눈, 창 안에 있는 눈이죠. 내 마음이죠. 결국 그리움과 슬픔 또는 마지막에선 사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 눈에다가 화자는 정서를 투영해서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눈 오는 지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